여러분, 혹시 커피나 차에 설탕 넣으시나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 설탕의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는 하얀 금이라고 불리면서 만병통치약 취급을 받다가 이제는 누구나 즐기는 간식이 되기까지 그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핏빛 어린 설탕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쵸? 그냥 달콤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수세 개에 걸친 권력과 욕망, 그리고 누군가의 잔혹한 희생이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설탕이 처음 유럽에 등장했을 때로 말이죠. 이때 설탕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귀하고 강력한 물질이었죠. 몸을 정화하고 기력을 보강한다. 아니 이게 설탕에 대한 설명이라니 믿어지세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만병통치약 아니면 귀한 영양제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고 오직 왕이나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설탕이 약이라고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당시 다른 치료제들이 뭐였는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수은, 심지어는 동물의 배설물로 만든 연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것들이 약이라고 쓰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달콤하고 깨끗한 설탕이 기적의 물질처럼 보였겠어요? 이렇게 귀한 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탕은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이 됩니다. 의약품을 넘어서 나 이만큼 잘 산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뭐랄까 최고의 명품 같은 거였죠. 왕족이나 귀족들은 이 설탕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아주 마음껏 뽐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뽑느냐고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예를 들면 연회를 열 때 그냥 음식을 대는 게 아니라 설탕으로 만든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조각상을 떡하니 전시하는 거예요. 또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는 당연히 설탕 범벅이었고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보내는 외교 선물로 금은보화 대신 이 설탕을 보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설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곧 그 사람의 계급을 보여주는 셈이었죠. 하지만 이 눈부시게 하얗고 달콤한 설탕 뒤에는요, 아주 어둡고 끔찍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달콤함의 진짜 대가, 그 잔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럽에서 설탕을 원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식민지로 눈을 돌린 겁니다. 카리브해나 브라질 같은 곳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탕수수 농장, 그러니까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농장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일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잔인한 계산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노동력 공급원, 처음엔 아메리카 원주민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에 면역이 없었고 또 너무나 가혹한 착취를 견디지 못해서 정말 순식간에 인구가 급감해버려요. 노동력이 사라진 거죠. 그럼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웠을까요? 바로 그 대체 인력이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고 온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스템 중 하나인 삼각무역이 만들어진 거죠.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자신의 집과 가족에서 떼어져 배에 실려와 이 설탕 농장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맛보는 이 달콤함의 시작에는 사실 이런 끔찍한 눈물과 피가 서려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설탕. 그런데 어떻게 왕족의 사치품에서 우리 집 찬장에 있는 흔한 물건이 되었을까요? 이야기의 무대를 이제 옮겨보겠습니다. 설탕이 대중화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16세기에 세계 무역로가 뚫리면서 설탕이 더 많이 유통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7, 18세기에는 바로 그 플랜테이션 시스템 덕분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건 19세기, 바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기계가 도입되면서 설탕을 정제하는 비용이 확 떨어지고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제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이 된 거죠. 하지만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진보 역시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플랜테이션의 노예만큼이나 끔찍한 희생이 이번에는 유럽의 심장부,
바로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10살 소녀 메리 리처드가 방직 공장에서 겪은 끔찍한 사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당시 공장의 현실이었습니다. 설탕을 정제하는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값싼 설탕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이 위험한 기계 앞에서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테이션의 노예 노동이 이번에는 공장의 아동 노동으로 그 형태만 바뀐 셈이었죠. 자, 이제 설탕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 위로 올라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설탕이 싸지면서 유럽 사람들의 식단은 정말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매일 마시는 차나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기 시작했고요. 빵에는 잼을 발라 먹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케이크나 사탕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간식이라는 문화가 바로 이때 탄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온 설탕. 그럼 이 설탕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죠.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는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행위라고요. 이게 설탕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옛날 귀족들이 설탕 조각상으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과시했잖아요. 요즘 우리도 비슷해요. 나는 이런 고급 디저트를 즐기는 사람이야 라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죠. 소비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세요? 여러분 주방에 있는 그 설탕 한 숟가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저 달콤한 조미료라고만 생각했던 그 하얀 가루 속에는 사실 권력과 욕망, 잔혹한 희생의 역사, 그리고 우리 식문화를 뒤바꾼 거대한 혁명까지 정말 인류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번에 커피에 설탕을 넣으실 때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